고태봉 센터장님, 하이투자증권에서 오셨고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가슴 떨리는 날인데요. 어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자리를 한번 꼭 좀 해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네. 저도 브로커리지 쪽에 이제 일반 소매 리테일에 있는 사람 치고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했는데 항상 배우는 그 대상이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바로 진입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아, 네. 잘 몰라도. 지난주에 FSD 베타 테슬라 10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그 10이 뭐 그 테슬라 타임 때문에 또 미뤄지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나왔더라고요. 예, 드디어 나왔고 좌회전이 상당히 되고 시내길까지 인식을 하는 것들이 나왔고 물론 이제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면 약간 헤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시내 주행까지 가능하니까 일부 상당한 수준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정도까지 소프트웨어가 진보를 했으면 과연 다른 차들이 이 많은 데이터 집적을 해서 여기까지 쌓아놓은 테슬라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진짜 우리 작년도에 고민하던 이제 패 끝났다. 그러면 애플, 안드로이드, iOS처럼 테슬라 OS로 붙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어요. 네. 뭐 다행히 자동차라는 재화가 네. 독점이 불가한 이 재화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우리 아이폰 나왔을 때 하고 비슷한 느낌인 게 야, 이게 아무도 준비를 안 했을 그렇지. 때 그렇지. 결국은 물건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아이폰이 모든 걸 다 지배했다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그 다음에 후속 주자들은 없었겠죠. 뭐 그렇겠죠. 샤오미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렇죠. LG 폰은 없었겠죠. 네. 근데 스마트폰보다 이 자동차는 각 지역별 테리토리, 음흠. 즉 각 국가별로 시스템이 좀 다르거나 레귤레이션이 다르거나 네. 선호하는 차 종이 다르거나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좋아하는 차 종이 좀 다르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어떤 한 종류의 차가 쏟아져 나왔을 때 과연 이게 한꺼번에 확산이 확 되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갈 틈이 없을 거냐. 혼재돼 있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네. 그 혼재돼 있는 기간에 아마 다른 업체들이 삼성이나 LG처럼 전속력으로 따라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이 데이터 앞으로 오늘 말씀드릴 게 아마 분명히 AI 데이 이후에 정말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 뭐 이렇게 제가 아마 결론을 내려드릴 텐데요. 네. 이 100만 대가 굴러다니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매년 앞으로 찍어낼 차들이 커지는 데다가 네. 특히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게더링을 이번에 얘기했던 게 미국을 위주로 하지만 네. 50개국에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까만 지구에 네. 테슬라의 데이터가 쌓이는 국가만 색깔이 형광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북미, 음흠. 서유럽, 네. 중국, 네. 한국, 일본 네. 이 위주로만 색깔이 밝습니다. 음. 러시아 지금 뭐 캐나다도 약간 어둡고요. 네. 남미는 아예 새까맣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앞으로 차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그 지역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번에 이제 이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50개국은 미국에서만 완성되면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시스템을.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이 덴시티라고 해서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고정밀 지도 네. 라는 거는 라이다를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모빌라이도 지금 HD 맵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구글 웨이모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SD 네.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T맵 아니면 뭐 카카오 맵 네. 뭐 이런 맵을 가지고도 충분히 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지도가 다 달라도 전 세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빌아이나 구글 웨이모는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매핑에서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서 네. 우리에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야 SD 맵
안 된다. 그리고 라이다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레이저 빔을 쏴서 네. 그게 결국 각 굴곡마다 이제 발사되는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로 3D를 다시 구성하는 뭐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라이더 진영이 조금 삐걱거려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 이제 더 멀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까지 레이저 빔을 쏴야 되는데 네. 기자분들이 그 시스템을 이제 취재하려고 네. 카메라로 이제 이 동영상을 담거나 했는데 다 촬영을 하고 나서 밤에 이분들끼리 서로 이제 뭐 술 한잔 먹고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픽셀 자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엔 시모스 센서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레이저빔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시모스 센서를 파괴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망막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훨씬 더 안전하게 구행하려고 이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라이다를 썼는데 네. 이게 예상치 못했던 피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차들이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봤을 때 네. 과연 그러면 사람의 망막의 피해나 아니면 모든 시모스 센서들의 파괴를 보상을 해줄 거냐 네. 뭐 이런 문제에 또 불거졌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HD 맵이라는 게 그럼 전 지구를 다 따야 되는데 맵을 그렇지. 네. 네.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렇죠. 자본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방식은 아주 가벼운 SD 맵.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퓨어 비전이라는 겁니다. 네. 퓨어 비전은 지금까지는 카메라하고 이제 레이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파를 쏴서 네. 돌아오는 펄스. 이제 아까 본 레이저 빔하고 조금 다르죠. 네. 레이더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보통 이제 리던던시라고 얘기하는 게 이 중복해서 봐서 네. 오차라든지 실수를 막겠다 이제 이런 건데 테슬라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야 원래는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카메라하고 레이더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네. 카메라는 위험해. 근데 예를 들면 레이더가 안 위험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네. 이 두 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면 이 과정을 카메라로만 했더니 3배 이상 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퓨어 비전이라는 게 이번 AI 데이 때 공개했던 것 중에 과연 되겠어였는데 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국내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동일한 이 결론을 얻었던 게 처음에 데이터를 모을 때는 네. 카메라와 레이더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좋다. 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결과를 냈을 때 네. 그것들을 많이 표본을 갖고 있을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인 걸 선택하면 돼요. 그걸 학습을 시킵니다. 네. 학습을 시키게 되면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 두 개의 센서가 같이 활동했을 때하고 동일한 결론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모을 때까지는 두 개가 같이 가지만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나면 레이더를 띄어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기업도 결국은 에스티메 플러스 카메라로 가는데 레이더를 처음에는 붙이지만 궁극적인 꿈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얻고 나면 레이더를 띄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라이다 세계 진영, 저 센서 세계 진영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진영인데요. 네. 여기 가장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회사를 다 가봤어요. 네. 근데 상대방에 있는 센서의 이 부재를 AI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다 해요. 아 정말요? 카메라 진영에서도 네. 얘기를 하고 레이더 진영에서 라이더 진영에서도. 그래서 AI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이번 테슬라 AI 데이는 사실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AI 데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자 요거는 제가 되게 아끼는 장표인데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밀병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이 한 장에다 다 모은다고 참 어려웠는데 네. 자 한번 볼게요. 테슬라에서 이제 플립 러닝 프로세스라는 건데요. 이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 시청자분들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자 일단은 뭐 어디서부터인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컴퓨터가 아주 열심히 트레이닝 학습을 해요. 네. 그리고 5G나 퍼스트 5G 혹은 위성 을 이용해서 오버 디 에어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 안에 있는 FSD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테슬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처음에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버전 1.0은 모비라이 네. 사고가 났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전 2.0이 엔비디아. 근데 당시에
블록체인이 한주 화두가 되면서 채굴에 이 워낙 맞아요. 사용되고 가격도 비싸지고 품귀 현상이 생기니 갈등이 생겼죠. 네. 그래서 야 엔비디아 니냐고 헤어지겠다. 그래서 버전 3.0은 직접 만듭니다. 네. 이때가 이 반도체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가 네. 테슬라에 직접 있었죠. 그래서 네. 자그마치 엔비디아 대비 21배 컴퓨팅 파워가 세진 어허. 3.0을 갖고 옵니다. 네. 그게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고요. 네. 내년도에 TSMC의 7나노 공정을 이용한 버전 4.0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오토파일럿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자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보시면요. 이번 AI 데이 때 얘기한 거는 자 2D 평면에 돼 있는 것들을 3D 벡터 스페이스로 결국은 치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3D 벡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다나 레이더가 필수적이었는데 네. 이걸 평면인 카메라 우리가 사진을 딱 찍게 되면 평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평면의 카메라 화면을 도대체 어떻게 3D 벡터로 만드느냐 즉 시 공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X, Y, Z축을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싱글 비전 즉 카메라 하나를 갖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카메라 주변에 있는 데가 왜곡이 돼요. 우리도 왜 사람 길게 나오고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 좀 이용하죠 렌즈를. 네. 자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것들도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8대가 들어가는데 8대가 쉽게 말하면 엔드 끝부분이 다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긴 트럭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8대 카메라가 각각을 보다 보니 마치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긴 트럭 하나가 부분 보이지 연결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메라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엔드 투 엔드 룩 러닝이라고 해서 이걸 다 갖다 붙여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서 또 이 하이드라 넷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뭐냐면요. 하이드라가 뭐죠? 우리 히드라 보시면 막 머리에 막이 네. 뱀 많은 게 히드라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인포맥스에 있는 공간을 볼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여기가 다죠. 네. 근데 점점 이렇게 될수록 제 눈에 사물이 계속 들어오죠. 네. 이 사물은 저희가 머릿속에 인식이 아 이거는 TV구나 저건 카메라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시간이 레깅이 없이 즉 그쵸. 주저함이 없이 먼저 압니다 저는. 네. 그렇게 되면 제 머릿속에는 아 이쪽에는 반사판 이쪽엔 카메라 뭐 이런 사물들이 제 머릿속에 아마 이 사물 개수만큼 있겠죠. 예. 네. 그거를 테슬라가 하겠다는 게 바로 하이드라넷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물이 예를 들어 신호등이 하나 더 들어온다 아니면 공사 현장에 들어온다 이때마다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20개 어떤 데는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드라넷이 이제 그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케일 피라밋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멀리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어떤 게 우선순위인데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충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앞에 있는 것들 먼저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결국 이 심도를 파악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이게 결국은 멀티 스케일 피라밋이라는 거고요. 아큐펀스 트래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떤 빈 공간을 갔을 때 사고가 안 나는 거야라는 부분을 면적으로 막 칠을 해줘요. 네.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이 설명이 구구절절하지만 얘 컴퓨터한테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방에 연산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칼리브레이션, 카메라의 보정, 그래서 왜곡돼 있는 부분을 다 펴주는 작업들. 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엔드 투 엔드 룩 러닝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파셜 이제 RN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앞이 마치 무슨 더듬이가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여요 앞에. 네. 이게 뭐냐면 수많은 경우를 가지고 애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눈에는 일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인데 얘는 계속 고민합니다. AI가 네.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도 나왔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영역이었다면 즉 싱글 카메라가 멀티 카메라까지 가는 게 이제 연결을 다 시켰죠. 8개를.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죠. 우리 그 열매님은 운전면허 몇 살 때 따셨어요? 면허는 21살. 21살. 네. 지금 만 18세 이상한테만 면허가 따지죠, 그죠? 네,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님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시력이 좋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왜 18세에 면허를 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 능력 때문에. 판단 능력. 근데 판단 능력이 정확히 보면 우리 이면에 있는 데까지 다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일까요? 이게? 뭐 일단 뭐 후두엽에 있는 시신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제 생각에 최근에 메타인지라는 얘기가 많죠. 네.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야, 이 정도 각도로 달려오다가 몇 초 후면 나하고 충돌할 것 같아라는 느낌. 네, 네. 그렇죠.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습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팔레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 20대 80 법칙인데 차량 안에 모든 학습되어 있는 녀석은 한 20 정도면 고속도로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롱테일 리스크가 뭐냐면 이 80% 삼라만상이 다 변화하고 그렇죠. 이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걸고 사람이 점점 라벨링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었다 깨도 자율주행은 안 된다요. 근데 이 만약에 이 삼라만상을 라벨링을 네. AI가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이게 18세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네. 인생을 18년 살아보다 보니 웬만큼 운전에 필요한 삼라만상에 대한 고민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네. 그래서 시력은 아마 뭐 제가 생물학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보면 3살, 4살 때도 시력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시력이 좋다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I가 선결되어야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테슬라 AI 데이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카메라 영역까지만 그렇고요. 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X, Y 이 측면에서 저희가 결국 2차원 평면으로 봤지만 3차원으로 가면 Z가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롤, 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이 세 가지 이 축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동차의 바퀴에 IMU라는 센서가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너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결국 관성 측정 유닛인데요. 여기에 자이로스콥, 엑셀레이터, 콤파스 세 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하고 자동차에서 지금 내가 어느 각도로 차가 기울어져 있어? 지금 속도 어느 정도로 가고 있어라는 데이터를 함께 매칭시켜서 보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공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가 3D 벡터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하여튼 잘 따라오셨죠. 네. 자, 그래도 우리 아까 삼라만상 중에 놓치는 게 많은 게 내가 코너를 돌았을 때 길이 안 보여요. 네. 다 가려져 있어서. 근데 먼저 갔다 온 차들은 봤잖아요, 그거를. 네. 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차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도조 컴퓨터라는 시스템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도조 컴퓨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뇌는 사람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쪽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삼라만상에 대한 고민은 띄어서 슈퍼컴퓨터에 넣어놓자. 네. 이게 사실 도조 컴퓨터고요. 이 도조란 뜻은 이제 일본어인데요. 도장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태권 도장, 유도 도장. 그러니까 뭔가 학습의 장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야,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지금까지 있었던 뭐 GPU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연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다 배제하고 비전 센싱, 그다음 운전에만 딱 필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 도조 컴퓨터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닝 노즈라고 해서 연산을 아주 기본 단위에서부터 축적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엑사팟이라고 해서 1초에 약 110경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까지를 테슬라가 전부 다 갖췄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레이닝 노즈라는 게 가장 기본적 단위인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초에 1조 번 연산하는 건데 네. 요게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한쪽 보시면 이게 저도 잘 못 외워가지고 그 이 트레이닝 노즈를 354개를 붙인 게 D1이란 칩 하나예요. 네. 이 칩 하나를 결국 25개를 붙인 게 트레이닝 타일, 요걸 또 12개를 붙인 게 컴퓨팅 타일, 컴퓨팅 타일을 50만 개를 붙인 게 아까 얘기했던 엑사팟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자 1초에 110경을 연산한다고 치면요, 이게 물리 세계에서의 속도, 시간과 이 컴퓨터의 속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몇 초 동안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초에 110병을 연산한다면 굉장한 속도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천천히 하는 걸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운전을 하기, 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갖춰 놓고 나서 하겠다는 거고요. 네. 네. 이 도조 컴퓨터는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버전 이제 10.0
이건 아마 3주 후에는 아마 10.1 버전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임베디드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부분이고요. 네. 노조 컴퓨터가 이제 직접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요.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요. 테슬라의 100만 대 중에서도 사실 데이터를 모아오는 차는 최근에 나온 네. 차들이 국한되기 때문에 100만 대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51억 마일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부터 뿌려지는 차는 가장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네. 1년에 60억 마일씩 누적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500만 마일밖에 안 되거든. 만 마일하고 10억 비교도 안 마일하고는 되네요. 차이가 네. 엄청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테슬라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해놓고 나서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맡겼대요. 네.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뭐냐면 아 한국의 신호등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사람이 입력을 해요. 네. 자 간판은 녹색 간판에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이거예요 라고 다 라벨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래요. 네. 그래서 1,000명을 뽑았대요. 네. 라벨링하는 쪽. 라벨링하는 네. 사실상 이게 노가다죠. 노가다죠. 네. 그게 이번에 우리가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을 때 많은 자금들이 데이터 라벨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 아니냐라는 네. 비난이 있었던 게 같은 이유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테슬라는 뭐라고 그러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AI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드 2.0 네. 바이 AI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휴먼이죠. 사람이 라벨링을 했다면 네. 이제는 AI가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번 AI 데이에서 나왔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4.0이라는 디바이스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이거는 슬롯을 빼고 다시 꽂으면 돼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2.0은 OTA를 통해서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도조가 가지고 있는 1초에 100경번 연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결국 자동차와 통신에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차로 돌아가서 뇌가 아주 좋아졌죠. 아주 머리가 아주 좋아졌어요. 중앙뇌가 네, 그렇죠. 네. 중앙뇌가 아주 좋아졌고 차에 들어가 있는 FSD 칩은 내년도에 4.0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시뮬레이션 했거나 이대로 가면 안전해요. 예를 들면 100m라는 거리에 제가 4차선에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돼요. 100m 뒤에. 그러면 차선을 계속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테슬라가 자 이렇게 이 속도로 이렇게 가면 일로 갈 수 있어라고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줬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그대로 안 하고 자꾸 반항을 해요. 운전자가 네. 자꾸 개입을 해요. 네.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분명히 어드바이스를 줬는데 왜 자꾸 개입을 할까? 그때 시스템이 켜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 에어크래시에서 오류나 예외 상황에는 무조건 켜집니다. 근데 이 오류와 예외 상황이 221가지예요. 지금은 네. 케이스가 그때가 되면 무조건 켜지는 게 지금 섀도우 모드라는 모드예요. 네. 이때가 되면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모여요.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를 라벨링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딥 뉴럴넷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이어가 몇 개 안 돼 있는 굉장히 가벼운 구도였는데 점점 깊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95% 정도에 되는 다크 데이터, 즉 쓸모없는 데이터는 다 버려버리고요. 5%만 퓨어한 데이터를 보내요. 네. 이걸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네. 도저 컴퓨터. 그렇게 해서 라벨링,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아까 그 뇌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고 계실 때 또 OTA를 통해서 차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시력, 즉 레이더, 사람이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중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네. 없어도 오늘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충분히 된다. 네. 대신에 아주 뇌를 잔주름을 잡아서 아주 머리가 좋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AI 데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까지 나오고 나서 갑자기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사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 전기차 업체 아니다. 우리 전기차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라는 걸 계속 예고를 했고요.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뭐였을까요? AI 뭐 인조인간. 테슬라 봇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요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 잠깐만 방송 이제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예, 아까 데이터가 모이는 게 미국은 굉장히 촘촘하죠. 네. 그다음에 서유럽, 동유럽은 좀 까맣죠. 러시아 까맣고 중국, 그다음에 남한, 그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 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쪽은 데이터가 상당히 모이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게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게 바로 여기서 되는데 네. 여기까지 전부 다 이 색깔로 변한다면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쌓인다는 게 차에만 쓸까요? 이 데이터를?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이 인간을 닮은 기술이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웨이모라든가 다른 쪽은 기술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땡겨와서 기술로 모든 걸 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긋나면서 버벅거리기 시작한 거고,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 인간 근원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인간 방식의 기술로 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처럼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AI로 간 거고.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은 바퀴 굴러가는 자동차지만 그 AI가 더 성숙을 하게 되면 그건 거의 인간을 닮은 썸띵이 되는 게 다음 수순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AI도 결국 그거를 살짝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완성된다면 사실은 중요한 게 기계하고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스스로 단순 작업을 해주는데 창의성 있는 단순 작업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로봇이 아닐까요? 기계는 단순 주어진 명령만 수행을 하고. 인지 판단의 주체가 결국 기계 스스로 있으면 로봇입니다. 네. 네. 결국 판단의 영역을 왜냐면 사람이 컨트롤러, 보통 기계는 컨트롤러가 있고 사람이 조작을 하죠. 네. 근데 로봇은 스스로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AI 데이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렸냐면요, 범용화, 그다음 확장성 이런 측면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라이다는 굉장히 비싸고 이 라이다를 360도로 회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네. 컴퓨팅 파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라이다에서 해석했던 모든 3D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가 소화해서 어딘가 보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봇이 어떤 로봇은 30분만 움직였는데 바로 뻑 쓰러져요. 네. 배터리 다 달아서. 네. 근데 어떤 로봇은 24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면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훨씬 더 인기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번에 이 테슬라 봇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키가 177cm입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가 한 56kg예요. 이 아이돌이죠. 네. 너무 심한데요? 자 그런데 비인간적이다. 제가 왜 이걸 놨냐면 우리 자동차 진영에는 혼다라는 네. 업체가 1970년대부터 아시모 프로젝트, 아시모 네. 프로젝트를 정말 오랫동안 진행해서 이 형태가 됐어요. 네.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죠.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 그리고 도요타는 THR3라는 로봇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인지 판단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이걸 직접 교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사람이 직접 교시를 하게 되면 로봇은 그냥 움직입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인지 판단의 주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엄밀히 따지면 로봇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테슬라가 이걸 공개했을 때 사실 마네킹처럼 보이는데 로봇은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사족 보행 로봇도 있고 휠타임 로봇도 있고 더 쉬운 로봇이 많은데 네. 테슬라가 갑자기 자율주행 전기차 다음으로 내놓은 디바이스가 로봇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렇게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IMU라는 게 바닥에 다 들어가서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전 이걸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단 라이다가 없어요. 어디 라이다가 없습니다. 일단 네. 카메라 비전을 가지고 넣겠대 여기 써있죠 여기. 네. 멀티 카메라의 비디오로 일단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FSD 칩을 그대로 박아놓겠대요.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드린 게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요. 보통 엔코더라는 게 모터가 도대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봐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리듀서라 그래서요. 회전 운동을 감속기? 예, 감속기죠. 네. 결국은 직선 운동이나 아니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세 개가 하나의 모듈이 돼서 액추에이터가 되는데요. 40개가 들어가요 안에.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사이사이는 결국 뭐가 들어갈까요? 다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로봇이 웬만하면 다 뚱뚱해지는 이유가 컴퓨터를 집어넣거나 배터리를 더 많이 넣기 위함인데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 손하고 비슷하죠. 네. 이게 덱스트러스라 그래서요. 네. 보통 로봇은 다 고무 패킹 같은 걸 놔두거나 엔드 이펙터의 그리퍼를 놔두는데 네. 세 개의 손 혹은 흡착기를 갖다 붙입니다. 네. 근데 보시게 되면 5개 손가락을 집어넣는데요. 보통 덱스트러스 방식은 용수철로 오므려 놨다가 와이어를 당기면서 손을 핍니다. 보통. 네. 그래서 서버 모터가 손목에 10개 이상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네. 구조거든요. 네. 자, 근데 손목을 보세요. 가늘어지기 힘든데요. 네.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됐다면 하드웨어적으로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자존심 상하게 마네킹 놔뒀다가 1년 있다가 로봇을 딱 내놨는데 갑자기 뚱뚱한 로봇을 내놓지는 않을 마지막 거라고 제트가 봐요. 나오기는. 그 발바닥도 넓적하고. 네, 그림은 저렇게 했는데 네. 실제 나오면은 결국 이거는 스스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스스로를 놓은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 로봇은 사실 가장 어려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도 사람을 닮은 그리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도조 시스템을 연결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브레인리스 로봇,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결국은 왜 지금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론을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아, 벌써? 벌써 아니에요. 시간 많이 드렸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질문도 있어요. 그래, 저희. 질문도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 질문을 받을게요. 네. 사람의 욕구라는 게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도 인간의 생리적 욕구 이게 결국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휴지 가지고 막 머리꼬댕이 잡았던 게 결국은 이제 그렇죠. 배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안전이라든지 인정에 대한 욕구는 SNS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게 네. 이 집에 락다운 때문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장님들도 반바지 입고 집에서 막 난닝구만 입고 있으면 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고요. 심미적 욕구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심심해요. 네. 영화극장 가서 영화도 봐야 되는데 그게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욕구를 결국은 락다운 때문에 투영되는 공간이 온라인이었어요. 네. 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CPS에서 사이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O2O로 따지면 온라인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사들이 대부분 온라인 온라인 갭들로 회사였죠. 재편이 됐고요. 예. 사실 거의 시가총액이 2배, 3배 정도로 굉장히 뻥튀기가 되는 기회가 됐죠. 네. 근데 이 온라인 업체는 플랫폼 기업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독점화 혹은 과점화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순간적이긴 했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가 이제 한화 기준 900조까지 올라갔고요. 네. 900조까지 올라갔을 때가 미국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근데 테슬라는 엄밀히 따지면 온라인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즉 오프라인 기업, 특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쫙 치고 올라와서 시가총액 5위를 딱 터치하고 잠깐 내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드디어 오프라인이 로보타이제이션화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금 아주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욕구를 투영하는 공간은 온라인이에요. 터치를 딱 했을 때 제 욕구는 저거 갖고 싶어. 네. 아니면 나 저거 먹고 싶어 라는 욕구가 투영됐고 네. 그때 제 계좌에서 페이먼트 시스템 돈이 나갑니다. 이게 핀테크죠. 네. 그렇죠. 뭐 블록체인도 여기 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몇 시쯤에 어떤 게 먹고 싶다 혹은 이 시기에 갖고 싶다라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와 페이먼트 시스템은 투에 해당돼요. 네. 온라인 그러면 자 투로 해서 누군가 이 나의 인포메이션과 돈이 전달됐죠. 네. 그럼 그때부터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근력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저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짜장면이면 수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짜장에 소스를 비비거나 네. 누구는 결국 그릇에 담거나 네. 랩을 씌우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전부 다 사람의 근력을 요구하는 오프라인의 영역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온집해 있는 어떤 근로의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전부 다 감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긱 이코노미라고 사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력이 결정되는 어떤 이제 이 메커니즘이 각국 정부나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태클을 받게 됩니다. 네. 야, 니네 왜 4대 보험도 안 해주면서 그렇게 척취를 하니? 하지 마. 내지는 긱 이건 뭐 허락 못해. 네. 그렇다 보니 자본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오프라인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에 매칭되도록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네.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류가 꿈꿨던 나의 니즈가 자동으로 구현되는 세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리얼 월드, 즉 현실 세계에서 끝판왕은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네. 자, 그러면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 전기차 업체 아니다. AI 로보틱스 회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냐? 이미 일론 머스크는 도조 컴퓨터나 D1 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개의 이 병렬 연결을 통해서 계속 이 확장 가능한 네.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미 구현해놨죠. 우리는 네. 몰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네.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로보틱스 회사다였고 이번에 AI 데이에 공교롭게도 AI에 대한 얘기, 즉 FSD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바깥에 있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뇌 말씀하셨죠? 뇌가 도조. 네. 그 다음이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 디바이스는 먼저 아니라고 꺼냈을 때 나온 게 로봇이었단 말이에요. 예. 또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은 뭐냐? 사람은 모든 사물을 사람의 인지 범위 내에서 만듭니다. 네. 예를 들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높이가 돼야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사족보행 로봇이 아무리 이 머리를 치켜 올려도 싱크대는 닿지 않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손잡이 전부 다 사람의 뭐 배꼽 높이.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띈 로봇이 서비스 로봇으로 가장 훌륭한 로봇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서 있기조차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심을 잡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놨을까? 즉 가장 어려운 로봇을 먼저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더 쉽게 생각하면 풀필먼트 센터의 상하차하는 로봇. 예를 들면 보선 다이내믹스의 스트레치 같은 로봇이죠. 네. 이런 로봇들이 흡착 형태의 그리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로봇을 내놨어도 됐을 텐데 아주 어려운 로봇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에 결국 우린 자신이 있다라는 이 자신감의 필요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뇌는 이미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구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우리 열매 팀장이 가장 잘 아는 이 메타버스나 아니면 블록체인의 영역인 네. 결국은 가상 공간으로 사람은 나의 니즈와 나의 창의력과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을 투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봇이 노동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얘기를 AI 대해서 합니다. 그것도 엔지니어 베이스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인 영역의 로보타이제이션이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여기서는 많은 이 근로자들이 줄어들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 로봇을 투입하겠다. 자, 그러면 사람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지. 니즈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 거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싶고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싶고 하는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여기서 내가 만든 아이디어와 나의 상상력이 또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커런시로 네. 결국은 이 페이먼트가 되는 가상 공간으로 사람이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세 명이 다 이 자본시장에 몸담고 있는 동안 온라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자가 나타났다. 네. 그게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아마 아까 잠깐 제가 방송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독점에 국가가 태클을 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네. 즉 온라인이 너무 비대하게 커졌다는 경계하는 시각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미국한테 좀 종속되는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함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막간에 온라인이 약간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 쪽에 있는 선두주자들은 결국은 로보타이제이션을 굉장히 서두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요소 기술들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네. 점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가 이번에 플레이드라는 게 나왔는데 네.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모터가 이제 1세대 모터가 와이어링 공법이라고 해서 원래 권선을 감습니다. 네. 이게 구리로 감는데 구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면 탄소 나노튜브예요. 네. 즉 탄소 나노튜브로 슬립을 만든 겁니다. 네. 즉 카본 슬리브 로터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제로백이 2.1초예요. 네. 이건 완전 괴물이거든요. 1.8초. 1.8초는 리막 2.1초 네. 모터 3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괴물 같은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즉 소재만 바꿔서. 그리고 이거는 독일에 있는 테슬라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거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럼 강력한 모터, 가벼운 모터, 전기 저항이
덜한 모터. 네. 자, 이 모터의 힘. 그다음에 엔코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네. 모터가 10만 분의 1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머리카락 못 짚습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분해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번을 돌아갔을 때 오차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빛을 통과시켜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네. 쉽게 말해 시계도 돌게 되면 24시간이면 하루 2번은 같은데 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분해능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면 커렉션까지 해줘요. 네. 그래서 엔코더, 그다음에 리듀서는 치열, 굉장히 미세한 이 기어가 맞물리면서 로봇의 오차가 없도록 만드는 이 기술들이 사실은 범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컨트롤하는 AI가 이번에 AI 데이 때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 뭐 사실 내구성으로 따지게 되면 뭐 우리 이제 보면 이제 그 인산철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가볍고 또 이제 공간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튬 이온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뭐 리튬 에어 꿈의 기술이죠. 아니면 뭐 리튬 황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네. 이런 기술들이 결국 로봇을 좀 더 가볍고 네. 훨씬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런 요소 기술들이 같이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화는 앞으로 아마 우리 증권계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날 변화일 거고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기계 기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고민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졌어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UAM도 만들겠대요. 그다음에 다 로봇도 하겠대요. 아까 보시면 혼다 아시모도 그렇고 도요다도 뭐 아까 THR3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 팔레트의 곁에서 페어로 다니는 로봇이 마이크로 팔렛이라는 로봇이에요. 네. 그다음에 GM도 EV600이라는 로봇 셔틀에 EP1이라는 로봇이 따라다녀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PBV 혹은 S링크라는 다목적 차에 앞으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네. 자, 이게 보통 자동차 업체가 승용 사업부, 상용 사업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은 승용 사업부는 그래서 기사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상용은요. 자율주행이 된다 하더라도 물건을 누군가 하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차, 하차의 주체가 보통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멀티펑션입니다. 왜냐면 쿠팡맨들이 가서 현식하게 내려가지고 바로 문 따고 네. 물건 싣고 나서 리어카 갖고 가는 거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자율주행은 혼자서 운전을 하는데 그럼 물건은 어떻게 해요? 네. 이게 딜리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로봇 셔틀은 로봇과 페어로 다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용 사업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로봇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대로 로봇에 탑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에 손을 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는 사실 도시명 항공기인데요. 역시 요소 기술이 같습니다. 네. 강력한 모터, 가벼운 모터, 네. 그다음 가벼운 배터리. 네. 그 옛날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이 강력한 토크를 어떻게 모터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8초짜리 전기차가 나오고 네. 2.1초짜리가 나온다는 거는 모터가 IC 내연기관의 강력한 폭발력을 이제는 역전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가벼운 모터가 양력을 얻게 합니다. 비행기 띄우는 거죠. 비행기를. 자, 여기서는 앞으로 아마 물류, 사람의 운반도 전부 다 어번 에어모빌리티 가게 될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잖아요, 다. 네. 그래서 물류 처음에 이제 사람이 혹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는 물건을 싣고 아마 나를 텐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쿠팡 트럭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UAM이 물건 잔뜩 실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우리 아파트 옥상에 내려놓고 모든 아파트는 행랑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옥상에 가서 물건을 전부 다 12층서부터 쭉쭉쭉 배달을 해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죠. 네, 그게 다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기왕 개발해 놨는데 이거 응용되지 않겠어? 네. 그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더스트리 중에 대량 생산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번 에어모빌리티, 보잉과 에어버스가 만드는 건 다 수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UAM을 컨베이어 벨트를 타서 자동차 업체가 만들면 가격을 거의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모든 자동차 업체가 UAM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GM이 캐딜락, 파브, 네. 퍼스널 에어비클을, 도요다가 조비 에비에이션을, 네. 그다음에 현대가 SA1을, 그다음에 이번에 아처라는 회사를 결국 스텔란티스가 만들어주기로 했죠. 지리 자동차가 볼로콥터와 그다음에 테라푸지아.
왜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UAM에 손을 댈까? 요소 기술이 같기 때문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그러면 왜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까라는 부분이 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네. 보선 다이내믹스는 훌륭한 머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왜 구글이 토해냈을까? 소프트뱅크가 왜 토해냈을까?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국 업체가 DJI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든 드론이라는 네. 이 재화를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네.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다 보니 그렇죠. 그 어느 나라의 이 네. 회사도 DJI가 만든 드론보다 싸게 만들 수가 그렇죠. 없는 겁니다. 따라올 이게 수 없죠. 어포더빌리티입니다. 이게 가성비거든요. 음. 근데 결국은 더 싸게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만든 이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하려고 이릅니다. 네. 그래서 보선 다이내믹스가 만든 스팟 미니 같은 로봇을 물론 복제를 한 거지만 유니티 로보틱스라는 데는 만 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원화로 한 1,100, 1,2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일반 노동자들의 이 결국 샐러리라든지 연봉을 따져보면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 한 3년, 4년 정도 한다고 치면 네. 이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선 다이내믹스도 사실은 이 계속 배짱 튕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우리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많은 협력사들을 아마 로봇 부품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UAM 부품을 유도하는 이유도 네. 아마 이런 대량 생산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선 다이내믹스가 아마 뭐 이 경쟁의 이 언론사에 아마 포럼 때문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마 곧 발표를 하고 아마 시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보선 다이내믹스하고 현대자동차의 시너지도 기대하고요. 또 생산도 앞으로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 대량 생산이 되는 걸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거를 쭉 연결해서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핸드폰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명의 디지털 노가다 인원을 쓰다가 그걸 줄이고 AI로 넘겼다라는 맞습니다. 건 기초 기반이 다 되었다. 라벨링의 기초 기반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데이터 뽑을 거 주요 데이터 다 갖고 있어. 이제는 기계로 돌려도 또 뽑을 수 있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계로 돌리기 시작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에서는 이제 노가다 라벨링 하는 분들을 10,000명 뭐 10만 명씩 두드려 박아야만 이 속도를 캐치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라벨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코딩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번에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실 이건 자본과 시스템의 부분이고 한국 업체들 중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업체 이름을 설명을 못 드리지만 시스템은 유사하게 갖추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입니다. 얼마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하는 그 시스템은 한국도 금방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경번이라는 거는 사실 꿈의 숫자입니다. 슈퍼컴퓨터를 갖춰 놔야 되는 거고요. 또 혹자는 뭐 예를 들면 야 이건 무슨 뭐 저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먼저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뭐 추월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 자체는 한국도 특히 이 AI라든지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국뽕은 아니지만 산업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같이 매칭이 되는 한국 과학자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옛날 유학 시절이나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핵심 이 기관 회사들의 한국 엔지니어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한편으로는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인재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상장 회사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랩스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번에 카카오도 아시겠지만 얼라이언스를 얘기를 했죠. 이번에 오토노머스 얼라이언스인데 만만치 않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스마트한 요소에서는 특히 독일과 일본보다 저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늘 미국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이제 희망을 말씀드렸던 게 아이폰이 나왔어요. 네. 아마 대부분 다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야 이건 뭐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사- 깜짝 놀랐죠. 근데 저도 못 그때- 받았어요, 처음에. 아,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은 게 한국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겨우 뭐 100만 원, 150만 원이면 확산 속도가 이거 뭐 내가 쓰는 다르죠. 노키아보다 훨씬 좋네 하면 바꾸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은 비쌉니다. 차가. 네. 그리고 15년이라는 러닝 피리어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서부터 아마 모든 업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을 겁니다. 네. 그 테슬라도 이제 위협인 게 뭐냐면 그래서 글로벌리 시스템을 빨리 갖추자가 스타링크입니다. 네. 4만 4천 개 위성을 띄워서 빨리 우리 테슬라 시스템을 뿌려야 되는데 네. 아마 이번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아마 이 프로텍트를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테슬라가 지금 한미 FTA 때문에 한 5만 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터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의 규정 자체가 미국에서 인준을 받은 차는 5만 대까지는 한국에서 터치하지 않는다예요. 네. 그래서 5만 대. 근데 5만 대라는 개체가 한국에서 데이터를 게더링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 좁기 때문에 네. 이 협토에서 구석구석 다 다닐 거야. 뭐 테슬라의 모델 뭐 3나 Y가. 그래서 데이터는 빨리 갖춰질 거라고 보는데 역시 아마 정치권에서 결국 견제를 하거나 네. 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요. 특히 한국의 약 75%를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아마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추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뭐 UAM이라든지 로봇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모든 분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현대. 야, 너 자동차나 잘하지 왜 쓸데없는 짓이었는데 네. 이미 이 요소 기술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가 맨날 이제 한국형 어벤져스를 부르짖는 이유는 저는 이제 대기업에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갖추고 있는 스마트 요소에 굉장히 식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야 이게 무슨 꿈의 기술이야라고 뭐 입이 떡 벌어진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대부분 접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오히려 초기에 완전히 이 전 세계를 휘어잡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업체의 추격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스마트한 요소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노키아나 아니면 에릭슨 같은 아마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스마트한 요소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이 미국, 중국인 건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네. 대신에 독일,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한국 자동차 업체가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과 잘 얼라이언스만 맺게 되면 사실은 한국이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삼성과 LG의 추격 속도를 보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한국은 협토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50개국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국에서 성공한다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워낙 좋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지금 뭐 네이버도 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 갖췄죠. 네. 네이버 랩스가 로봇 최고 기술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 최고입니다. 네. 매핑 기술 최고입니다. 네. 네이버 랩스는 비록 상장회사도 아니고 돈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이버의 R&D와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사실 싱크탱크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요. 여전히 아이폰과 갤럭시가 지금 아이폰을 따라서 갤럭시가 잘 성장했지만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iOS와 안드로이드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거는 초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다 도전했다가 결국에 중단했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만약에 우려를 한다면 아까 이제 도조 컴퓨터라는 뇌를 우리가 키우는데 그 뇌가 나중에 우리가 좀 뒤늦게 시작하거나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면 못 따라잡을 정도로 우리는 어린인데 쟤는 막 거의 신이 돼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먼저 뛰어드는 쉽게 말하면 빨리 태어난 애가 머리가 더 좋겠죠. 지금부터 그죠? 학습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협토인데다가 밀도의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네. 테슬라가 이제 뭐 나중에 뭐 10만 대, 20만 대 계속 늘어나겠지만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1년에 판매되는 게 현대 기아가 120만 대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학습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빨리 전기차 OT 할 준비하고 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빨리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붙이게라도 일단 시스템으로 막 깔아놓으세요. 이거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전 측에 적자가 나더라도 OTA 할 수 있는 차 최대한 깔아놓으세요.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소프트웨어 아까 뭐 우리나라에 AI 협회도 있고 AI 기업들 꽤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걸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라벨링을 건너뛰는 저 단계까지 갔으니 이제 걸음걸이가 보폭이 더 넓어졌으니 저걸 어떻게 따라가지 하는 걱정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걱정인 게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참여자도 아마 제가 예전 방송에 나왔을 때 아마 경쟁에 대한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었는지가 아마 제가 이번 이 방송 그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참여자가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ODM 이제는 위탁 생산을 해서 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애플도 24년도에 뭐 아이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은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뭐 열매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iOS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얘들은 디바이스가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게 사실 만약에 AI를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애플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애플이 차를 안 들면 뭐 준비가 잘 안 돼도 사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ODM 한국에 있는 LG 마그나도 형님들 만약에 주문 주시면 제가 차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이제 ODM 기업으로 출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한 축이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는 지금 과점의 형태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출사표는 던졌지만 엔진 내재화에 실패해서 전부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세계 몇 개의 업체들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만 전기차 업체가 48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신문 보도가 487개로 나왔어요. 아예. 참. 이게 결국 얘들 중에 뭐 90%가 망해도 40개가 살아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까지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완성차 기업 중에 지금 우리가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폭스바겐, 도요타,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4개는 아마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자본과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지금 말씀 안 드렸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큰 명제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 회사도 그 로봇 세계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플레이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렵냐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기술의 허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사망사고 즉시 아마 조 단위의 배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천천히 가는 중장비, 그 다음에 농기계, 그 다음에 스마트 웨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전쟁 억제력이라는 차원에서 야 니네 쳐들어오면 우리는 젊은 사람 피 안 흘리고 로봇이 나간다. 그건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니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병제가 아닌 이 징병제가 아닌 국가들은 보병의 숫자가 곧 전투력으로 연결되는 나라는 사실은 로봇화 시키고 싶어요. 그럴 것 굉장히 같아요. 많은 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목숨을 좀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을 천천히 가고 있지. 만약 그렇지 않은 분야는 더 빨리 접목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만 완성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에 향후 한 20년, 30년 동안 전개될 이 속도들은 이게 결국 확장 속도는 우리가 리얼월드에 오프라인을 로보타이제이션하는 변화.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저 밑에 있지만 아마 지금 온라인 회사들이 어느 정도 포화되고 나면 아마 하드웨어 기업이 이번에 테슬라가 한번 빡 치고 올라서 5등까지 한번 갔다가 보여줬죠. 존재감을. 아마 많은 기업들 중에 이 로보타이제이션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의 축을 본다면 이 메타버스가 있기 이전에 징후가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AI 데이와
여기에 따른 다음 디바이스로 로봇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얼핏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2, 30년간의 변화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오프라인의 활동들이 로보타이제이션 되고 우리가 진짜 노동으로부터 좋게 보면 해방, 나쁘게 보면 다 뺏기는 그런 시간이 한 2, 30년 정도 안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이 테슬라 AI 데이를 보고 나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테슬라가 생각하는 AI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관측하고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센터장님 의견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보는 의견이 저는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사실은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AI가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크가 네. 결국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근본적 이유가 소프트웨어 2.0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데이터 라벨링을 바이 휴먼 사람이 할 거냐 바이 AI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걸 딱 경기로 둬요. 그게 도조 컴퓨터의 시스템이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네. 아까 버전 10.0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0.1, 10.2는 대부분 아마 FSD에 디플로이드 즉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배치 OT를 자체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잔기술이다. 그러면 진짜는 이 뇌가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팽창시켜 나가는. 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면 50만 개가 아니라 더 병렬로 컴퓨터를 연결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분산형 컴퓨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확장 가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돼서 뭐 제가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삼라만상에 대한 이해가 아까 얘기했던 롱테일 리스크 이 80% 해당되는 것들이 계속 메이크업 된다, 채워져 간다. 네.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빵을 날린 애가 영원히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적으로는 한국은 예를 들면 120만 대씩 판매하는 현대기아가 모든 시스템을 장착한 다음에 한 번에 차를 뿌렸다. 네.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2천만 대 차가 굴러다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중에 120만 대가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현대기아의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네. 테슬라가 물론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한 방에 보급되는 차가 어떤 차는 충청도, 어떤 차는 전라도, 협토에 조금만 더 퍼지면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강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물론 전 세계를 전부 다 이 도조 시스템의 훌륭한 시스템으로 전부 다 균일하게 최고의 어떤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데서 이 케이오스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제가 출퇴근하면서 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센터장님.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도조 시스템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단 얘기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조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가 진짜 이게 찐이냐 아니면 대충 무슨 데이 해놓고 나서 대충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를 속인 거냐 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테슬라의 최대 약점은 생산력이에요. 생산 1년에 지금 80만 대 올해 80만 대까지 할 것이다 하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가건물 지어놓고 차 찍어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다 짓기도 전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완전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한 3, 4년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캐치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제일 걱정인 게 자동차 회사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제외하고.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인데 이들을 쭉 스캐닝 해보면요.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경북, 울산, 뭐 창원 이런 데 가서 쭉 보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 코로나나 아니면 이 사드 이후에 이 중국에서 일단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미래는 이렇게 바뀌니까 준비해라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평생 주문을 부었던 업체들, 프레싱했던 업체들, 네. 나사를 깎았던 업체들한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얘기했을 때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있어야 뭐 여유가 있어야 딴 걸로 넘기지 또 마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봇도 그렇고 UAM도 기계라는 형태 즉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부품업체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픈 마인드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실 때는 저 친구는 말이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만나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하시면
사실 되게 한숨 쉬면서 얘기하는 게 당신들 말 쉽게 하지. 우리는 그거 바꾸는 거 쉬운 줄 알아? 그렇지. 이거 사실 어렵죠. 자동차는 5년 전에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뒤에 트렌드를 예측해서 이미 오더가 들어가요. 네. 선행 개발 기간이 한 3년 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차기 자동차를 자율적으로 완전히 베팅하고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를 전부 다 이 전기차 베이스로 바꾸겠다는 것도 사실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비싼 차, 즉 마진이 창출될 수 있는 비싼 차에다가 이 코스트가 높은 시스템을 때려 넣겠다는 박는다. 거죠. 그래야 네.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니까 굉장히 현명한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대량 생산에 따른 결국 가격의 인하가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결국 코스트가 싸진 디바이스를 현대나 기아 일반 브랜드로 넣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결국 그 비용을 가지고 더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 더 고도화시키고 UAM이나 로봇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가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쇼티지를 프라이스를 높이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삼고 있어요. 네. 많은 자동차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뭐 7%에서부터 뭐 11%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높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높은 거 처음 봐요. 네, 모든 자동차 진짜 업체가. 많이 높네요. 네. 네. 그 왜냐하면 퀀터티 이게 수량 자체는 줄었지만 프라이스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마진이 일단 많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테크 기업들이 적자 상태에서 계속 펀드레이징이라든지 네. 뭐 시리즈 C나 뭐 아니면 뭐 계속 이제 이 펀드레이징 할 동안 돈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네.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요소들을 빨리 얼라이언스를 맺고 오픈 뭐이 결국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깨동무할 친구들을 빨리 만나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신다고 한다면 질문을 네. 그만하고 보내드리고 다음에 안 나오신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다음에 있습니다. 꼭 또 나와주실 아니 거죠? 저는 이제 뭐 레퍼토리 다 끝나가지고 아니, 무슨 뭐, 말씀이세요? 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니 오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셔서 네. 제가 이제 강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강론 못 디테일한 들어가는데 지금 네. 앞으로의 1, 2년간 또 중요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여쭤보질 못했어요. 저는 지금 로봇은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나 좀 무섭다.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차 돌아다니면 신의 뇌를 만들려고 저것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러 돌아다니네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저는 이번에 AI 대회 보면서 결국 뇌 주름 잡기 행위라고 봐요. 네. 계속 뇌 주름을 계속 하는 거고 이게 뭐 사람은 18세가 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치지만 컴퓨터는 인정사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뇌 시간을 주름을 몇 배속 엄청나게 빠른 감고서. 속도로 주름을 아마 잡아갈 거고 이게 미국에서 그 큰 땅덩어리에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작은 나라들에 이 접목해서 금방금방 아마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우리가 뉴럴넷이라든지 이런 뭐 딥 뉴럴넷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와 닿아요. 네. 특히 이번에 AI 데이 때는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설명을 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증권가에 있는 저 친구들 늘 테슬라밖에 얘기를 안 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CES를 매년 가잖아요. 네. 가장 공부가 많이 되는 게 모빌라이, 암논 조슈아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네. 그 두 개 업체만 모든 기술을 굉장히 깊이까지 공개를 해요. 네. 그때 우리가 1년치 공부를 다 하고 옵니다. 근데 이번 테슬라 AI 데이 때는 사실 애들은 가. 엔지니어만 들어. 왜냐? 우리는 결국 이제 너희한테 결국 잡을 제공하는 그런 거다. 리크루팅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만 봐라라고 일단 청자를 제한하고 시작한 겁니다. 끝나고 나서 AI 그 엔지니어 뽑았죠. 그렇죠. 테슬라에서. 왜냐하면 예, 예, 뭐 예. 숙제를 내준 거는 당신들이 입사해서 해결해라라는 거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이 주변에 있는 AI 연구자들한테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니라고 설문을 하면 부동의 1등이 테슬라고요. 2등이 스페이스X입니다. 그 결국은 그만큼 이제 AI의 과학자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이고요. 네. 아낌없이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테슬라가 5조짜리 증자를 2번 연속으로 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죠. 10조를 그냥 금방 했던 게 뭐냐면 당시가 한 750조 정도 됐을 때요. 시가총액이. 네. 750조의 5조 증자는 티가 안 납니다. 네. 그럼 더 무서운 거는 이런 10조를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증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 빠그라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근데 미국은 축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음. 계속해서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네. 브레인들이 들어가서 뇌를 만들어 준다니까 더 좀 저는 약간 소름 돋네요. 근데 오늘 센터장님께서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저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자주 나와주셔서 한 1, 2년 안의 변화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요소 기술들이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부분도 전 로봇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못하 자동차뿐만 아니라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네. 네. 저는 또 부동산 담당하는데 물류센터에서 아마존이 엄청난 실험하는데 이런 것도 다 접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도 굉장히 복잡하죠, 로봇이.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되게 못 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꼭 다시 오셔서 또 추후에 하나하나 또 짚어주시면 저희가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네, 오늘 2부 고태봉 센터장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